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변호사센터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그 세미나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아니라 제 프로그램 광고인데, 월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24년 전망을 12월 2일 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4년 제가 전망은 뭐 이런저런 유튜브에 나가서 하기도 하는데, 그 전망 부분을 24년 내용을 좀 깊게 담아가지고 2시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전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망에 따른 우리의 그 대응 전략,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전략 같은 거는 제가 말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전략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또 2시간 담아가지고 4시간짜리 과정으로 묶어서 교육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금리 대출 총선 PF, 그리고 정책 프로그램, 출산율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 키워드가 될 거고, 그리고 Q&A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세미나는 토요일에 하는데 시간 때문에 못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일주일 정도 그 다시 보기를 할 거고요. 방식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전망 자료를 준비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확실히 지방에도 영향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보셔야 되겠지만 또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는 게 중요해서 PDF 자료를 또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들으시는 분들은 수강료 20% 할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듣는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할인해 주니까 그걸 꼭 찾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좀 부끄러우니까 이 정도로 멈추도록 하고 오늘 부동산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세미나 시간은 10월 가계대출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고 언론을 장식을 했잖아요. 10월 달에도 6조 3천억이나 되는 그런 금액이 가계대출로 증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가계대출을 지금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10월 가계대출이 6조 원이 늘었다고 이렇게 화들짝 놀란 면모를 보이는 거가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밑에 깊은 뜻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에 대해서 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는, 결국 자산시장은 대출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대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은 자산시장도 같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정말 코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이 늘어나서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가계대출은 자산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반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균열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산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가계대출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1월 10일 날에 그 다음에 그 가계대출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가계대출 통계는 보통 2주차 때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계대출을 발표를 했는데 10월 달께 발표가 되겠죠. 11월 둘째 주에 발표를 하니까 전달 거, 10월 달 거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달 가계대출이 되게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전에 뉴스로, 그래서 10월 달 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6.3조가 나왔어요. 6.3조 나오니까 지난주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난리다, 6조 원이라니 이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정부가 보도자료를 추가로 2개나 더 내버리면서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바라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치 저가 된 것처럼 저의 빙의를 해가지고 오늘 얘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 발표를 보면 10월 달에 6조 3천억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맨 꼬다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기준으로의 대출은 주담대랑 기타로 나눴는데, 여기 가장 높았던 때는 이게 2021년이거든요. 2021년에는 한 달에 25조 빌린 때도 있었어요. 정신 나갔죠? 근데 이거 왜 빌렸냐면은 SKIT가 청약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가게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엄청 빌려서 그 전부 청약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청약 떨어지신 분들이 이거를 이제 상환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거의 10조 원씩 빌리다가 이제 못 빌리다가 지금 살짝 올라오면서 6조 원이니까 지난달이랑 6, 7, 8, 9월이랑 전반적으로 비슷한 레벨 빌려서 그렇게 호들갑 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레벨로 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닌데, 근데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빌드업을 잘 했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좀 특별한 거는, 원래 가계대출 이렇게 쪼개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세세하게 쪼갰더라고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밑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개별주담대라는 것도 있고, 정책모기지라는 것도 있고,
집단 대출도 있고 전세 대출도 있습니다. 이걸 다 묶어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맨 밑에 전세 대출 봐볼까요? 6월 0.1조, 7월 마이너스 0.2조, 8월 마이너스 0.1조, 9월 플러스 0.1조, 10월 마이너스 0.1조. 전세 대출 지금 거의 증가가 없죠. 전세 거의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집단대는 플러스 0.7조, 마이너스 0.1조, 8월 플러스 0.2조, 9월 플러스 0.3조, 10월 플러스 0.3조. 집단대도 비슷하게 가고 있죠. 정책모기지, 이게 규모가 커요. 6월에 플러스 2.5조, 규모 크죠. 7월에 2.4조, 8월에 2.7조 찍고 9월 2.1조, 10월에 1.4조 이렇게 증가세가 감소했는데, 왜냐면 9월 말에 정책 모기지를 거의 껐거든요. 껐으니까 10월 달에도 1.4조인데 9월 신청이 10월에도 자서가 되고 했으니까 아마 11월 되고 12월 되면 이게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개별 주담대를 보면은 개별 주담대가 3.7조, 이거는 개인이 가가지고 개별 차주가 은행에서 주담대 받는 거거든요. 이게 3.7조 꽤 컸고요. 7월에도 3.9조 꽤 커요. 그리고 8월에도 4.1조, 와우! 9월 3.6조였는데 10월도 4.1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별 주담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개별 주담대를 또 쪼개가지고 디딤돌 대출 외, 은행 재원의 디딤돌 대출 외에 2.7조, 3.2조, 2.3조, 2.3조 증가세 감소 이렇게 이제 쪼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디딤돌 대출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뭐 등장시켰는데 아시겠지만 신생아 특례론이 디딤돌 대출입니다. 디딤돌과 버팀목을 합쳐서 신생아 특례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우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다 쓴 걸 보니까, 아니 이렇게 원래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은행권 주담대만 보여줬습니다. 전세 대출을 보여준 것도 19년 7월부터였고 그 이전에는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낱낱이 소개한 걸 보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소개를 했을까?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리던 대로 은행 주담대, 전세 대출, 기타 신용대출, 정책 모기지로 그려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요 검은색이 정책 모기지고요. 정책 모기지 금액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 일반 주담대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뭔지 아세요? 요 개별 주담대 요 값 있잖아요. 요 값. 요 개별 주담대와 집단 대출을 더한 요 값에 디딤돌 대출도 원래 있었다. 이걸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표시된 거 보면 여기 녹색 칸 안에 디딤돌 대출도 원래 있었다. 이거를 표시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순수 민간 뭐 이것만은 아니고 정책 모기지는 여기서 말하는 건 특례보금자리론이고 디딤돌 대출도 원래 조금씩 다 있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은요. 그 가계대출이 10월 가계대출이라고 하면은 이게 10월에 신청된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가계대출 통계는 2달 정도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0월에 잡히는 통계는 9월에 신청했거나 8월에 신청할 것도 10월에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연초에 올해 특례론이 1월 31일 날 시행이 돼가지고 심사 9일 만에 10조 원이 나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10조 원이 나갔대요. 그러면 2월 달 가계대출 통계를 받아보는 3월 초순에 와 이번 달 가계대출은 10조 원이 넘으려나? 이러면서 제가 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월 달 발표한 통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5조 4천 마이너스 9일 동안에 10조가 나갔다는데 2월에 마이너스 5조 4천원? 그래서 뭐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그게 말입니다. 신청 기준이 아니라 집행 기준이어가지고 시차를 두고 발표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요 2월에 시작하자마자 신청했던 요게 그럼 3월에 좀 잡히려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월에 정책 모기지만 플러스 7조 4천억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2월 초에 했는데 이게 3월 통계 잡힌 거 보니까 한 달, 2달 통계 시차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10월 6.3조 원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들 호들갑 떨었는데 이 대출 언제 받은 거죠? 9월에 받아놓은 거예요. 9월에. 9월은 무슨 월이죠? 9월은 가계부채 규제가 있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9월 13일에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9월 달에 8, 9월에 막 그렇게 불장일 때 그때 받아놓은 대출이 10월에 집행이 되면서 6조 3천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지지난달에 정부가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50년도 없애고 50년 만에 모기지가 너무 크다 이러면서 없애고 그 다음에 특례론도 없애고 이렇게 다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은 튈 줄 알았지만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11월은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11월은 무조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10월
6조가 좀 튀었지만 뭐라고 해야 되냐면 10월 6조 튄 거는 9월 신청한 것 때문에 튄 거고요. 뭐 11월부터 내려갈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은행에서 이런 대출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대출 관련 주담대 자서가 10월부터는 없어졌습니다. 다 9월에 받았던 겁니다. 9월에 받았던 거고 10월 중순부터는 거의 완전히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가지고 11월 대출 통계는 이제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럼 이걸 나도 알고 있고 지금 나만 알고 있습니까? 이거 보는 사람 다 알고 있고 은행의 대출계가 다 알고 있고 이런 통계 보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10월에 잠깐 튄 게 결국 9월달 8월달 좋아서 올라간 거고 11월부터 내려올 거니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었는데 정부가 6조 3천억 나왔다면서 어마어마하게 호들갑을 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호들갑을 떠시죠? 갑자기 당황스럽게? 그래서 호들갑을 떨 이유가 있나? 정부가 기사가 냈습니다. 이제 보도자료가 10월 가계대출이 6.8조 증가를 했다. 정부 규제 효과 아직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이제 냈는데, 정부 규제 효과가 아직이고 정부 규제 효과는 11월에 나오겠죠? 근데 이런 사실을 저 같은 한량도 아는데 정부가 몰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번 보도자료가 달랐던 거는 Q&A까지 만들었어요. Q&A까지. 그래서 아니 이렇게 주담대 예민하다고? 예민해야 되지만 정부가 보도자를 내면서 Q&A를 답변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뭐냐면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데? 라고 하니까 현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총량 감소됐고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입니다. 과거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계부채 안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종전 정부 전부 소환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 665조, 기간 중에 200조 늘었다. 이명박 정부 300조 늘었다. 박근혜 정부 거의 약 400조 늘었다. 문재인 정부 520조 늘었다. 윤석열 정부 마이너스 0.17조 안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만큼 가계부채 지금 증가 안 시키려고 노력한 정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다른 정부 봐라 200조, 300조, 400조, 500조 우린 빵조.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열심히 관리가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잘 보고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욕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런 과거 정부 소환하면은 이게 그 파고 싶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저희 그 변태적인 성격이 과거 정부를 소환해?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0.7조로 느는 게 없다! 라고 항변을 한 건데 왜 우리 정부만큼 괴롭히냐. 자, 그러면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다는데? 이런 질문 하는 사람이 또 있나 봐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주택시장 안정, DSR 규제 안착을 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고, 이는 0304년 카드 사태 이후 18년 만에 최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1년에 105%인데 지금 101%다. 이거 아시겠지만 통계 바꿔서 내려간 겁니다. 통계 바꿔서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2%포인트 이상 이렇게 내려간 거는요. 근데 90년대 중반 이후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거는 98년 IMF 때, 이때 디레버리징 1%포인트 내려갔고요. 0304년 카드 사태 때, 카드 사태 터지고 LG 카드 망했을 때, 지금 신한카드죠. 이거 망했을 때 61에서 59로 거의 한 2%포인트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거의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유일한 기간이고, 요 기간에는 경제 위기가 왔는데 지금 경제 위기가 없이 GDP 대비 가계부채를 105에서 101로 줄인 거 무려 4%포인트. 근데 2는 통계니까 2%포인트 줄어들었는데 2%포인트 줄어든 건 야 24년 만에 최초야, 최초. 이러면서 지금 우리만큼 경기를 잘 컨트롤하면서 가계부채 관리하는 정부 있냐? 라고 또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운한 게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가계부채 감축을 했는데 취약계층 주거 불안, 급격한 경기 위축, 재정 악화 같은 부작용이 있었다. 자, 미국을 봐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주택 차압률이 1%에서 2%로 실업률이 7에서 9로 올라갔고요. 코로나 때 미 국가부채가 103에서 130%로 올라갔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격한 경제 위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면은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축소하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 초과한 국가가 100% 이내까지 통상 20년 걸리더라. 그러니까 100 넘으면은 그거를 100 이내까지 내리려는데 20년 걸렸다. 네덜란드 18.5년 걸렸고, 덴마크 17.7년 걸렸고, 스위스도 20년, 호주 20년. 그러니까 우리도 가계부채 100%를 줄이려면 20년 동안 서서히
줄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위기 온다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감축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계부채가 좀 많아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또 하니까,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 위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아하 여러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가계의 상환 능력, 국제기구의 평가에 봤을 때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 미미하다. 이거 김대기 실장이 얼마 전에 가계위기 오면 외환위기 수십 배 온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금융회사 건전성, 자기자본 비율이 규제 수준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연체율도 적다. 가계상환 능력, 가계상환 능력의 평균 LTV도 44.6이니까 되게 낮다. 봐봐라. 고신용차주 가계대출이 65에서 77%인데 주담대 평균은 44에서 다른 나라 보면 미국 71%, 영국 69%, 네덜란드 53% 되게 낮. 우리가 엄청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LTV가 44니까 LTV가 40인 거는 집값이 10인데 대출은 4.4라는 거니까 위로 룸이 많잖아요. 그래서 30% 빠져도 우리 안전해. 그래서 위기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은 주택 가격이 GDP 1.8배고 우리는 3배니까 이 LTV 44.6%가 소득 대비로는 더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가 LTV가 높긴 하지만요, 이자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 부담이 우리보다 작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소득 부담 상환이 이제 높아졌어요. 주택가격 레벨이 높아져서. 원래 이 정도는 아니고 2.2배여서 3.0배로 오면서 이제 확 높아졌는데, 그래서 지금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현재 한국 주택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왔습니다. 또 특례론 때문에 가계대출 늘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특례 보금자 이론 공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낮다. 그래서 주담대 LTV도 과거 대비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에 맞게 정상화했는데 17년보다 엄격하다. 그리고 특례로는 서민 실수요층 주거 안정이지 이런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하면 공급 규모도 작다. 그래서 과거가 더 많이 했다. 15년에 54조 했다. 54조. 그다음에 20년에도 40조. 지금 41.7조니까 이때 안심전환 대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핀트가 조금 나와가지고 15년에 정책모기지 54조를 썼어요. 근데 보시면 안심전환 31조를 썼습니다. 안심전환이라는 거는 일단 이 당시에 이 안심전환이 뭐였냐? 지금도 안심전환이 있는데요. 주택가격 5억일 때 제가 LTV 70으로 3억 5천을 빌렸습니다. 근데 몇 년간 갔더니 08년 위기 입구에 해서 주택가격이 4억이 돼버렸어요. 제 대출은 3억 5천 그대로인데 집이 4억이 돼버리니까 LTV 70 기준인데 70이 아니라 LTV가 지금 80으로 넘어버렸잖아요. 주택가격 4억인데 대출이 3억 5천이면은 8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 LTV 70을 넘었으니까는 그 대출 상환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빠졌을 때 이런 LTV를 건드리는 위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 이 사람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강제 상환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전환을 해라 이러면서 안심전환 대출을 만들어 줬습니다. 30조 규모로. 그래서 그걸 다 썼어요. 그래서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거는 신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규 구입자금 대출은 보금자리가 되는 거죠. 보금자리가 되는 건데 적격대출하고요. 이 보금자리 적격대출 규모로 따지면 15년에도 22조였고 16년 30조, 22조, 15조, 27조, 30조, 20년에 30조였고 지금도 30조란 말이죠. 우리도 합치면은. 그리고 11월, 12월에도 계속 있으니까 그게 적지 않은 규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이런 정책 모기지가 19년부터 되게 커졌어요. 19년부터요. 19년부터 꽤 큰 규모로, 작년만 낮았고 거의 연간 30조는 항상 나왔어요. 연간 30조 항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생아 특례로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엄청나게 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난 과거 5년간 했던 수준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저에는 정책 모기지가 돈을 좀 깔아주고 그 위로 민영은행 대출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너를 띄었었던 건데, 지금 민영은행 대출은 거의 없다 보니까 내년도 정책 모기지에 때문에 올해처럼 시장이 폭등하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올해 자기네가 발표할 때는 올해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않다, 옛날에 더 많이 썼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올해 특례보금자리로는 매수에 그래도 돈을 조금 썼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그러면 왜 낸 걸까요? 왜 낸 거냐면은 시장에 압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두 달 있다가 레깅으로 대출이 감소될 걸 알았는데, 근데 6조 원 넘었다고 다 아는 사람들이 뻔히 Q&A를 낸다? 막 시간을 할애해서? 그거는 시장의 압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나 50년 만기 대출을 쓰면서까지 일부러 시장을 받치고 살려준 거에 대해서 그 소위 이거를 뭐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둔촌주공 살리기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둔촌주공 살리기로 대표되는 부동산 시장의 그 정부 서포트를 이것 때문에 소위 현 정부 지지 세력의 그 젊은 층들이 이거에 대한 굉장히 비판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대들 가구들을 찾아보면은 부동산 시장을 받쳐줬다는 부분에서 굉장한 이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제 주변의 지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년 모기지 나왔을 때 여론이 완전히 반전돼서 이 50년 모기지가 선 넘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9월에 규제책 냈잖아요. 냈는데도 불구하고 10월에 또 나오니까 또 먼저 화들짝 놀라서 아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디펜스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내요. 또 내서 그날 바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가지고 주담대 증가한 둔화인데 기타 이슈를 늘었더라. DSR 범위 널리겠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한 12월 중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게 소위 시장이 완전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발언이고,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한 12월 중으로 발표한다. 이거 날짜까지 박아가지고 이걸 냅니다. 근데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도 중요하죠. 근데 위에가 더 중요해요. DSR 적용 범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게 뭐냐?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 부분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건데요. 현재 DSR 적용 예외 항목이 전세입니다. 전세 대출. 그래서 보도자료가 당일날 바로 나옵니다. 전세 대출 포함 검토한다고 기사가 나죠. 전세 대출은 2년 만기인데 전세금 2년을 원리금으로 계산한 만기 크기 때문에 DSR 무조건 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20년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용대출도 1년 만기인데 8년, 5년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전세도 20년, 2년짜리 만기지만 20년 아니면은 현금 흐름을 감안해서 원리금은 40년 이렇게 해도 사실 되거든요. 이자는 포함하고 원금은 40분의 1로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세대출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쫙 해서 11월 8일 이후부터는 이게 완전히 그 화두가 되고 있고 주말을 지배했습니다. 이 이슈가. 아마도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좀 바빠가지고 이제 현업을 하시느라 다들 바쁘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이 아직 안 되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있는데, 정부가 굳이 뻔한 10월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서 보도자료까지 추가로 내면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그 다음에 전세대출 DSR 이런 논의를 막 얘기한 거는 저는 이거를 빌드업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9월에 대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10월에 늘다니 그럼 더 센 걸 내야 되겠네? 이런 빌드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빌드업이 잘 먹혔습니다. 시장에서. 뭔 소리, 뭐야, 막 6조나 늘었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호라 이러면서 12월에 그럼 더 센 걸 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DSR 적용 범위 확대하는 거 발표하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얘기하고 이러면서 23년의 그 대출 환경을 매우 긴축적으로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한도가 사라져요. 거의 사라지고요. 물론 원금을 빼고 이자만 넣더라도 거의 이제 한도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12월에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혼합형이 있잖아요. 요새 혼합형이라고 5년 고정을 하고 혼합형이 있는데, 은행들 스스로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24년 1월부터는 그 혼합형 대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던 고정금리 분할 상환 행정지도 14년에 낸 게 있어요. 이때 박근혜 정부 때도 그 고정금리를 좀 많이 하자 이러면서 했었는데요. 이걸 순수 장기, 순수 고정금리, 30년 만기 고정금리 이런 거로 유도되도록 인센티브를 두도록 신고정금리 분할 상환 행정지도를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주담대는 고정금리라는 거죠.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 그래가지고 순수 고정금리라는 거예요. 5년 혼합형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처럼 높은 금리로 순수 고정금리를 받아야 되니까 와우
하여튼 이렇게 바꿀 생각이어서 가계대출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규제를 발표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미 11월 달에 가계대출 분위기는 매우 위축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위축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내년에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더욱 3, 40년 고정금리로 빌리라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더 빌리기 싫어지겠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과거의 대출 금리를 리파이낸싱 안 하고 그냥 유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지만 리파이낸싱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금리로 고정금리로 빌려야 되니까 엄청난 압박이 느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0월 달 가계대출 발표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원래 대출이 6조 원 이상 늘어나면은 대출 크게 늘었네, 시장 되게 강세장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월 대출은 9월 거였고요. 11월 대출부터는 위축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12월에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낸다면 더 위축될 거다 보니까 24년 부동산 시장 환경은 녹록치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수요가 매우 위축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정책 모기지가 규모가 꽤 크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정부는 30조 규모에서는 계속 써왔다. 그러니까 별 영향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별 영향을 못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부동산 세미나는 이제 이렇게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